우리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구성된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체형과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기분이 쉽게 우울하다. 자주 불안하고 긴장된다. 잠을 통 못 잔다. 권태롭다. 짜증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의욕이 없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심장 박동과 같은 생존과 생명 유지에 관련된 반응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적이라는 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식사법을 통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본 최초의 영양요법 전문의 미조구치 도루의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입니다. 저자가 20여 년에 걸쳐 쌓아온 자신의 임상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한데 엮은 건강 실용서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의 깊게 읽은 부분은 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이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장이 제2의 뇌라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이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인 줄은 알았지만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자율신경의 열쇠는 장이 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에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자율신경은 뇌를 거치지 않고 활동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자율신경이 뇌를 통하지 않고 저절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소화관이 스스로 조절하여 단백질을 더 흡수하도록 하는데 이는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관의 자율신경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했을 경우 더 이상 몸으로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뇌가 아니라 장의 자율신경이 판단하여 흡수력을 떨어뜨린다. 긴장하면 설사를 하거나 변비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얼핏 보면 원인이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장의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쳐 설사나 변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원리가 같다. 원래 스트레스는 뇌의 대뇌피질에서 감지하고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신체 각 부위에 이상을 일으키는데 한번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 경로가 생기면 대뇌와 관계없이 그 부분의 자율신경이 반응한다. 장의 연동운동은 자율신경에 의해 발생하므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면 바로 설사를 하거나 변비에 걸리는 것이다. 최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리는 환자가 많은데 이 질환은 바로 자율신경의 과잉 반응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소화 과정에서는 고도의 판단을 자율신경이 조절하고 있어 음식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작용한다. 또한 면역도 자율신경의 작용 중 하나다. 자율신경은 몸의 해로운 물질은 제거하고 이로운 물질만을 흡수하려고 한다. 만약 인체에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방어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면역작용은 곧 자율신경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생기면 면역 불균형도 발생하기 쉽다. 자율신경의 균형은 왜 깨지는 걸까?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원인, 식사의 불균형. 그렇다면 자율신경은 왜 불안정해지는 걸까?
앞서 설명한 대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고 한다.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다. 1. 장시간 노동, 잔업 등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 2. 생활 리듬의 불균형. 3. 환경의 변화. 4. 호르몬의 불균형.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여기에 나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식사의 불균형이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골고루 먹지 않거나 식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음의 불안과 병을 얻기 쉽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식사가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발전하기 쉽다. 자율신경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식사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당질 중심의 식사. 2. 장내 환경을 망치는 식사. 3.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이 3가지 원인이 충족되면 인간의 자율신경은 불안정해지고 다양한 병이 생기기 쉽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식사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면 병원에 가더라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짜증과 불안감, 공포감, 권태감 등의 증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는다. 만일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매 식사 후 열알 정도의 약을 먹는다 하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없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나의 클리닉에서는 영양요법에 따라 약을 쓰지 않고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같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놀랍게도 식사를 개선하고 영양제를 사용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으로 증상이 호전된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란?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병이 아니다. 어떤 식사에 문제가 있고 어떤 식사가 좋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가 이어지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 등으로 진단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 의욕이 사라진다. 산만해진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낀다. 정서불안, 피해망상, 우울감. 이처럼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증상은 육체적인 증상부터 정신적인 증상까지 그 폭이 넓다. 사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증상의 하나로 다룬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치료가 까다로운 이유는 어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검사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라도 하려고 자기 나름의 치료 방법을 찾아 시판되는 약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의사도 자율신경 기능 이상 치료에 익숙하지 않으면 바로 심료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찰을 권한다. 그 결과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쉽고 부적절하게 처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주변의 이해를 얻기 힘들어 환자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는 점도 문제다. 쉽게 피로하고 불안한 이유는 당질 때문이다. 당질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메커니즘. 단 것이 먹고 싶어지거나 단 것을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은 혈당치의 변동이 크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 저혈당증이라고 하면 혈당치가 낮은 병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혈당치의 변동이 큰 혈당 조절 장애를 가리킨다.
이런 사람의 경우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저혈당 상태가 아니더라도 초콜릿, 과자, 탄수화물 등을 수시로 먹으면서 혈당치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곧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실제로도 자율신경 기능 이상 환자에게는 당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당질 섭취야말로 더욱더 자율신경을 망치는 원인 중 하나다. 당질이 자율신경을 깨트리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치가 내려간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위험하므로 뇌내 호르몬이 혈당치를 높인다. 과도하게 뇌내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참고로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많은데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은 오직 인슐린뿐이다. 게다가 인슐린은 원래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이 아니라 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이다. 태고부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우연히 당질을 제대로 섭취하게 되면 굶주림에 대비해 그 당질을 지방으로 합성해둘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사용된다. 따라서 하루에 3번이나 당질을 섭취하는 식사는 인체에 그다지 좋지 않으며 이 때문에 갖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먹는 양과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혈당치는 안정된다. 나는 탄수화물을 일체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분의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즉 당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혈당치가 안정된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당질을 섭취하더라도 되도록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질을 포함한 재료가 식사에 포함되었을 때는 먹는 양을 생각해야 한다. 혈당치가 상승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혈당지수, GI가 있다. 이는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도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정도가 다름을 의미한다. 백미보다는 현미, 일반 빵보다는 통밀빵이 혈당지수가 낮고 혈당치도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혈당지수보다 문제는 역시 먹는 양이다. 백미보다 현미가 혈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현미밥을 여러 그릇 먹는다면 의미가 없다. 통밀빵도 많이 먹으면 혈당치는 오른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는 것이 적절할까? 먹는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쌀과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되도록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하루 2번은 백미가 아닌 현미로 지어 밥 공기의 절반만 담아 먹거나 저녁 식사만큼은 탄수화물과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당질 제한 식사를 시작하면 좋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식생활을 1, 2주 정도 유지하는 것이다. 라면이나 과자를 먹는 식생활을 이어오던 사람은 당질 의존일 가능성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런 식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당질 제한 식사를 2, 3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치가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몸이 예전만큼 단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다. 우리는 평소 식사 때 무엇부터 먹고 있는가?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치 상승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밥과 빵 등의 주식부터 먹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된다.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하면 혈당치는 급격하게 오른다.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먹는다. 제일 먼저 양상추나 양배추와 같은 잎채소의 식이섬유를 먹고 다음으로 두부,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을, 마지막으로 쌀과 빵 등의 당질 순서로 먹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 맨 처음 먹어야 할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다.
잎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단백질은 혈당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 후 탄수화물을 먹으면 갑자기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치 상승이 완만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샐러드부터 먹고 고기와 생선을 충분히 먹은 다음 마지막에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된다. 그렇다면 가령 샐러드나 잎채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먼저 고기와 생선 등의 단백질을 먹으면 된다. 장에 문제가 생기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우리 몸의 다양한 호르몬은 뇌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만들어진다. 도파민, 세로토닌 등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그러므로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역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항하거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은 뇌에서 불과 5% 이하만 만들어진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진다. 뇌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원칙적으로 뇌내에서 조절되고 스트레스에 대항하거나 수면 리듬을 만드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이 합성되는데 이로 인해 장의 연동 운동이 매우 활발해진다. 그렇게 되면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고 설사로 자꾸 배출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조금만 긴장해도 바로 설사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이 작용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세로토닌의 작용 때문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독소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장의 내용물을 내보내려는 방어 반응이다. 또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으로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장내 세균이 없는 무균 상태의 쥐와 정상적인 장내 세균을 지닌 쥐에게 동일한 스트레스를 준 결과 장내 세균이 없는 쥐는 정상적인 장내 세균을 가진 쥐의 2배 이상이나 되는 양의 코르티솔이 분비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정상적인 장내 세균이 있는 쥐는 그만큼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이 강해 몸의 반응이 적게 나타난다. 스트레스가 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다. 실제로 옛말에는 배알이 뒤틀리다 와 같이 그런 상태를 나타낸 속담과 관용구가 많다. 반대로 큰 두려움 없이 각오를 다지는 것을 배심이 좋다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정서와 장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장의 점막과 장내 세균의 균형에 악영향을 미쳐 유해균을 늘게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세로토닌의 합성 균형이 나빠진다. 이로 인해 다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신경 기능 이상 상태에서는 아드레날린에 의해 작동하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장내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스트레스로 인해 장에서 만들어진 노르아드레날린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여 유해균의 병원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장내 세균을 안정시켜도 장의 점막이 약해지면 결국 나쁜 물질과 정보가 체내로 들어온다. 그러므로 자율신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자율신경의 열쇠는 장이 쥐고 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장은 뇌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신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장은 뇌에 명령이 없어도 움직이는 기관이지만 장과 뇌는 자율신경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뇌가 장에 영향을 주고 장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장뇌상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불안해지면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자율신경을 통해 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불쾌감을 인식하고 나아가 뇌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자율신경을 통해 다시 장에 작용한다. 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증상에 대해 처방된 약의 대개는 뇌내의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글루탐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대부분은 장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실은 장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뇌에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장내상관이 자율신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혈당치의 불안정으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일으켜 발생한다. 즉 마음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에도 문제가 있을 때가 많다. 반대로 말하면 장내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면 자율신경을 바로잡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장내 세균의 원인이 되는 장누수 증후군. 최근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주목받고 있다. 장누수란 말 그대로 장이 새는 질환으로 우리말로 옮기면 새는 장 증후군 정도가 되겠다. 장벽은 그물코 모양으로 그물코가 촘촘하게 짜인 모양이 건강한 상태다. 장누수 증후군은 장벽의 그물코가 성기고 넓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원래 장뿐만 아니라 인체의 소화관은 하나의 관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되도록 작은 분자로 쪼개어 흡수시킨다. 이 분자의 크기가 크면 알레르기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단백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흡수를 진행한다. 당질의 경우 한꺼번에 흡수해서 혈당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몸에 흡수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장벽이 느슨해지면 자율신경은 불안정해지기 쉽다. 인체에는 처음부터 이러한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이다. 장이라는 바구니의 연결 상태가 헐거워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상적인 장이라면 장 점막의 그물코 형태가 촘촘하므로 커다란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데다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진다. 스포츠 음료 등에는 빠른 흡수를 강조하는 상품이 있어서 흡수가 빨라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본래 우리 몸에서 흡수는 천천히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면 본래 들어와서는 안 되는 커다란 물질들이 빠르게 흡수된다. 즉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은 채 몸에 들어와 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된다. 또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아미노산은 흡수되지 않는다. 장점막의 그물코가 헐거워지면 당질도 급속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면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인슐린이 급속하게 분비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어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결국 장누수 증후군은 장벽의 울타리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장벽의 그물코 형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장누수 증후군은 왜 발생할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글루타민, 비타민 A, D, 비군 등의 영양 결핍, 당질의 과잉 섭취, 과도한 음주, 항생물질의 잦은 사용. 장벽의 그물코를 성기게 만드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는 불균형한 식생활이다. 당질의 과도한 섭취, 심한 다이어트나 편식 등에 의한 영양 부족, 과음 등으로 식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장누수 증후군이 되기 쉽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알코올은 장벽뿐만 아니라 혈관벽의 투과성을 높여 평소라면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상상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술을 마신 다음날 몸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알코올에 의해 혈관이 팽창하여 투과성이 항진함으로써 혈관 내 벽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한 원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은 장벽을 새기 쉽게 만든다. 알코올의 투각성 항진으로 장내 울타리의 그물코가 넓어져 장 점막이 무너지면 세균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항원 등이 침투하여 염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에 좋지 않은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 글루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 등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비타민 D는 넓어진 장의 결합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므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 장이 만들고 사용하는 호르몬. 그렇다면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자. 장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내 세균이 공존하고 있다. 그 중에는 유해균이라 불리는 장내 세균도 있다.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의 복용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유익균을 보충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건강한 장은 점막 세포들이 밀착 연접이라고 불리는 단단하게 결합해 있는 상태다. 이 밀착 연접 덕분에 유해물질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밀착 연접이 단단하면 식욕도 조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의 점막이 촘촘하게 결합해 있으면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관에서 펩티드 YY가 분비된다. 펩티드 YY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소량의 식사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 즉,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과식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이 펩티드 YY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당질이 많은 음식과 정크푸드를 즐기며 식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펩티드 YY가 별로 나오지 않는 상태, 즉 장점막이 약해져 결합 부분이 느슨해진 상태임을 시사한다. 펩티드 YY를 늘리기 위해서는 밀착 연접의 부활과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밀착 연접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수다. 비타민 D는 장점막의 밀착 연접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점막에서 분비되어 유해균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항균 단백의 합성도 촉진한다. 즉 비타민 D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체내의 비타민 D가 충분하고 장 점막의 밀착 연접이 유지되면 식사를 통해 펩티드 YY가 분비되어 적당한 식사량으로도 식욕이 억제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펩티드 YY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포만감이 없어도 적정량의 식사를 했다면 곧바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며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펩티드 YY가 분비되어 움직이고 있는데도 포만감을 느껴 식욕이 떨어진다. 더욱이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면 인슐린 분비가 필요하지 않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어 지방 합성이 자극되지 않으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운동 방법으로는 수저를 놓으면 바로 산책을 시작한다. 20분 정도 걸으면 점차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옛말에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면 다시 금방 배가 고파진다. 게다가 그대로 잠들게 되면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으로 이어진다. 식사 후에는 곧바로 걷기라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 식이섬유로 늘리는 장내 유익균. 현대인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은 군락을 형성하고 단체 생활을 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농경도 시작되어 생활 양식이 현대의 우리와 꽤 흡사했다. 그러나 식생활에서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현대인들에 비해 단백질 섭취는 약 2배, 식이섬유 섭취는 약 8배나 많았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현대인들의 식이섬유 섭취가 줄었다는 것이다. 장내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장내 유익균의 활성이 저하되고 장의 상태가 나빠진다. 또 식이섬유는 혈당치를 안정화시키는 작용도 한다. 그래서 식사의 맨 처음에 식이섬유를 먹으면 급격한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식사가 중요하다. 식이섬유 섭취가 감소한 또 다른 이유는 곡물의 정제다. 신석기 시대에는 쌀겨와 밀기후를 제거하는 정도로 먹었을 테니 식이섬유의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곡물을 새하얗게 정제해서 먹기 때문에 곡물에 원래 함유된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못한다. 곡물의 정제가 당연해진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다. 자료를 봐도 1950년대부터 급격하게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줄고 있다. 반대로 천식, 알레르기, 우울증 등이 급증했다. 그 원인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세로토닌이 장애 흡수를 억제한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세로토닌은 몸이 전투 상태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독소를 몸에 들이지 않도록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 흡수를 억제한다. 그리고 설사를 일으켜 음식물을 되도록 빨리 몸 밖으로 배설시키려고 한다.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설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통증과 불쾌감, 불안감이 스트레스가 되어 뇌에 한층 더 악영향을 준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라는 물질로 이 물질이 뇌에 직접 들어가면 세로토닌이 더욱 과잉인 상태가 된다. 이처럼 세로토닌은 까다롭기는 하지만 본래 방어 반응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물질이다. 핵심은 다른 물질과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물질이 가바다. 가바는 진정계의 신경 전달 물질로 몸의 폭주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최근 장내 세균이 가바를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바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고 장의 움직임을 안정화하여 필요한 요소를 흡수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기름을 바꾸면 장의 문제를 잡을 수 있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조직에 가벼운 염증이 생긴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했다. 이 염증을 억제하면 짜증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름의 섭취 방법이다. 왜냐하면 질 좋은 기름은 장의 염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름을 크게 구분하면 실온에서 굳기 쉬운 포화지방산과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뉜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제품에는 버터, 요리용 돼지기름, 코코넛 오일 등이 있다. 상온에서 고형이 되기는 하지만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인공적으로 굳힌 것이며 트랜스 지방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되도록 피해야 할 지방이다.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불포화 지방산에는 주로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오메가9, 올리브유 유채유 등 올레산이 많은 기름, 오메가6, 샐러드유, 옥수수 기름, 홍화유 등 리놀레산이 많은 기름, 오메가3, 등푸른 생선의 기름, 들기름, 아마유 등 DHA, EPA와 알파 리놀렌산이 많은 기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오메가6와 오메가3다. 필수 지방산이란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재료를 통해 섭취하지 않으면 갖가지 영양을 초래하는 지방산을 말한다. 단 오메가6의 리놀레산은 샐러드유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오메가6 지방산의 과잉 섭취가 문제시되고 있어 섭취 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편 오메가3 지방산은 적은 섭취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장뿐만 아니라 몸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기름은 오메가3 계열이다. 오메가3의 필수 지방산은 많은 장점이 있다. 염증 억제 작용은 물론이고 혈전 억제 작용, 혈관 확장 작용, 알레르기 억제 작용 등을 한다. 즉 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까지 한다. 샐러드유와 옥수수 기름 등에 많이 포함된 오메가6 계열은 필수 지방산이기는 하지만 오메가3 계열과는 반대로 염증 촉진 작용을 한다. 따라서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사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사람은 오메가6 계열 기름의 사용을 반드시 피하는 편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름 섭취의 균형이다.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샐러드유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처럼 지나치게 민감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의식적으로 등푸른 생선을 통해 오메가3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버터는 어떤 기름에 속할까? 버터는 단세 지방산, 포화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많아 염증을 촉진도, 억제도 하지 않지만 케톤체를 늘리는 작용이 강하다. 장에도 좋아서 섭취를 권할 만하다. 육류의 지방도 버터와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지방이다. 예전에 나의 클리닉을 찾아온 환자 중에 두 기름 모두 실온에서 굽기 때문에 체내에서도 녹지 않고 굳어져서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다. 육류와 버터의 기름은 흡수될 때 물에 잘 녹도록 단백질에 둘러싸여 혈액 안으로 들어간다. 그 후 거의 수시간 내에 온몸의 조직으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잔병 치레하는 사람이나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먹어도 좋다. 날 것 그대로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 중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들기름과 아마유도 생선기름과 성분이 비슷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므로 섭취를 추천한다. 또한 가열하는 요리에는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은 맞지 않으므로 오메가9 계열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편이 가장 적합하다.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최근 식사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흰 밀가루나 설탕 등이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음식에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건강을 위해 조금씩 줄여나가야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